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마음 공부하는 소울 닥터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자, 지금 황교안 대표 단식한다고. 네. 근데 어제 청와대 앞에서 한다다가 네. 정광훈 목사한테 손을 잡혀가 네. 또 당상에 올라갔다가 네. 구설수를 지금 이 좌파 매체들이 좀 만들었죠. 네. 그럼 좌파 매체들이 구설수를 만들었거나 또 뭐 정광훈 목사 측이 하고 있는 벽 위에 황이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그럼 뭐 그거고 그럼 그렇다라고 해서 말로 하면 될 건데 또 어제 밤에는 거기서 밤새울 것 같으니만 천막 치지 말라고 또 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천막 못 치게 하면 못 치고라도 거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죠. 안 그러면 그 옆에 조금만 한 50m만 내려가면 천막을 강제로 지금 어차피 마음을 먹었으니까 천막을 못 치게 하면 그래도 치고 또 잡혀가든 그리고 거기서 한 50m만 내려오면 김문수 단식하는데 정광훈 목사 측 철야하는데 수두룩하게 천막 쳐놨거든요. 그 옆에 하나 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 치면 되죠. 같이 지금까지 집회하고 놀아놓고 와 그거 멀어지려고 합니까? 그래가 또 국회로 갔어요. 그까지 좋은데 또 새벽 3시 반에 기도하고 또 청와대 앞으로 왔어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장소, 즉 정광훈 목사 측보다 좀 멀리 떨어진 데로 좀 구석으로 청와대 앞에 또 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경찰로 둘러싸게 해서 한국당 관계자 외에는 못 오게 해라. 그러니까 그 앞에서 집회하는 사람들이 와서 황 대표 투쟁해야지 뭐니 이거 이제 불편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왔다리 갔다리 이제 오늘 밤에는 또 어디서 근데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결정을 내리게 하는 주변 그룹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갑작스럽게 단식으로 돌입한 걸로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단식 돌입하는 게 과연 이게 수순이 맞느냐. 그 전부터 명분을 계속 쌓아와가지고 어떤 거를 내걸고 언제까지 안 하면 단식을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과정이 없이 갑자기 단식 투쟁에 들어갔는데 단식 투쟁에서 내건 목표는 뭐 공수처 파기하고 또 지소미아 파기하면 안 된다라는 두 개가 뭐 연동형이고 그렇죠. 그 부분의 명분은 좋지만 그 전에 그 단계적으로 밟아오는 과정이 없었고 그래서 국민들이 좀 벙 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단식의 의미가 제대로 알려지기도 쉽지가 않고. 그 전에 이틀을 보면 18일 날. 다 몰랐는데 오후 5시에 청와대가 해동이 안 된다는 걸 말했고. 그래서 다음날 19일 날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게 청와대에 제안을 했고 청와대에서 안 된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19일 날 이제 비서실장 김도읍이가 그걸 공개했어요. 들었습니까? 혹시 따로 황교안이가 청와대 제안했다는 거? 아니요, 못 들었죠. 그다음에 의원에서 뭐 말을 했다는 것도 끝나고 난 이야기를 한 거지. 못 그렇죠. 들었죠. 못 듣고 그다음에 뭐 그 이야기만 알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뭐 제안한 사실이 없다까지 부정했다가 나중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국민들 모르게 대화를 성사시키려고 했다가 안 되고 나서 갑자기 단식 투쟁을 청와대하고 이제 이 말이 안 맞고 그 사실이 이제 터져 나올까봐 청와대에서 먼저 공개하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뻑을 해서 공개를 하면서 그날 또 오후 2시에는 또 젊은 아들 만나러 갔다가 청년들 그랬죠. 또 망신당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그리고 갑자기 단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행동들은 플랜을 짜서 이렇게 국민들의 여론을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단식을 시작했으니까
단식 이 과정이 잘 단식의 목표로 하는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봐서는 여건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참 답답하네요. 근데 단식은 시작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뭐 단식하는 과정에서 국민들 관심을 모아서 네. 문희한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네. 안 하면 네. 철회 안 하면 내가 단식하겠다. 네. 뭐 이런 과정들을 모아오면 관심을 갖고 보다가 네, 그렇죠. 잘한다 이럴 건데 네. 뜬금없이 그냥 단식한다는 것처럼 됐고 그렇죠. 그렇게 단식 장소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3번을 저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왜 그럴까요? 그게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서 한 거죠. 그러니까 단식 장소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식 장소를 청와대에서 거기다 텐트를 못 치게 경호상 텐트를 못 치게 한다고 그러면 그 근처 텐트를 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물어봐가지고 텐트를 거기로 옮겨서 제일 처음부터 치든지 아니면 그 텐트를 바로 앞에 한 몇십 미터 앞에 텐트가 몇 개 있어요. 예, 거기 옆에다 치든지 텐트를 또 그 만약에 뭐 계속 못 치게 하면 그냥 이렇게 불법적이라고 해도 우리는 치겠다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죠 투쟁을. 그리고 텐트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또 요즘 같은 사이에 하룻밤 예. 밤 새운다고 예. 안 죽잖아요. 그렇죠. 예? 전혀 안 죽죠. 그러면 텐트 안 하고 박하고 온도차가 뭐 안이 그렇다고 따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제 만약에 텐트를 시도하다가 당직자들이 잡혀가고 네. 그리고 본인은 그 자리에서 한 발도 못 움직이겠다 하고 딱 버티고 있고 네. 텐트 없이 자 그러면 누가 한장하겠습니까? 텐트도 못 치게 한다고 그렇죠. 예? 아주 가혹하다고 사람들이 비판을 하지. 네. 그러니까 그런 대비가 전혀 없었고 실제로 그런데 난장에서 잠을 자려면 그 슬리핑백 좀 좋은 거 두꺼운 거 있으면 텐트 안 치고도 충분히 밖에서 잠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들이 전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단식 한다고 밤 새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식은 밥만 안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단식을 한다고 잠은 잠은 침낭 속에 슬리핑백에서 잘 수도 네. 있고. 그럼 어제 만약에 텐트를 안 치게 하면 난장에서 슬리핑 빼고 자는 거. 난장에서 슬리핑 빼고 비박이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게 주무시면 되죠. 그렇게 해가 자면 되고. 그럼 투쟁 효과는 더 올라가는데. 네, 그리고 어제 또 2시에 하기로 했다가 3시로 1시간 연계가 기자들이 열받았는데 그 네. 이유가 플래카드가 준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전혀 안 된 단식인 거죠. 그러니까 단식을 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단식을 시작해야 될지, 그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갈지, 단식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명분하에서 단식을 그만둘지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 그 스킴은 그러니까 대충의 그 계획은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당 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국민들이 봤을 때 벙 찌는 상황에 단식을 시작하는 거는 참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참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자, 근데 어제 제 갔다가 네. 제 정광훈 목사 저게 네. 간 거예요. 네. 사람들이 가자 하고 끌려갔겠죠. 네. 그랬는데 황이 한국당과 함께 목숨을 걸고 막아내자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니 정광훈 목사가 국민이 총격을 가해서 죽인다니까 대상은 이제 문이에요. 네. 우리 국민이 원체 선하니까 기도하고 하지 다른 나라 같으면 저런 대통령을 살려두겠어요? 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네. 자 거기에다가 이제 김문수는 감옥에 갇혀 있는 네. 지금은 성모병영에 갇힌 네. 박근혜 대통령도 석방돼서 세 사람이 이 자리에 같이 하자. 네. 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싸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로 내가 볼 때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게 그래 가다 보니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 근처에 네. 국회 앞에는 적막하잖아요. 썰렁하죠 거기는. 밤에 네. 누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있어봤자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보나. 네. 예? 청와대 앞이 훨씬 낫죠. 그러니까 다시 가야 되겠다고 또 새벽에 온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저쪽하고 확실하게 거리부터. 차이를 두도록 경찰을 벽을 두르고 네. 차단을 이중 차단박을 쳤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황 대표가 아직 정치인이 덜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직자만
드나들도록 했다는 거예요. 네. 경찰의 포위망 속에.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직 덜 된 거죠. 저 사람도 오지 말라는 거죠. 네. 정치인은 사람하고 가까이 있어야지. 사람하고 이렇게 자기 혼자 동 떨어져 있는 정치인은 정치를 못 합니다. 그러면 저 목사가 이래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중적인 동의를 모아가야 되지 너무 이렇게 말이 가격하면 그게 도움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해 가자라고 자기가 말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앞에서 매일 비박하고 노숙하는 사람들을 자기 격려도 좀 편으로 하고. 해서 거기 옆에다가 같이 치고 가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죠. 같이 집회해놓고 뭐 이제서 세상 내외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직 정치인이 덜 되시겠다고요. 이제 좀 언제나 빨리 진짜 프로 정치인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되기를 기다려요. 빨리 집에 가는 게 낫지요. 네. 국민을 위해서. 그럼 죽을 때까지 한다니까. 내가 이번에 하다가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냉정한 이야기 같지만은요. 그렇게 정말 죽을 지경까지 하면요. 인정을 하겠어요. 제발 한 일주일하고 병원에 실려가서 빠이빠이 지소미아도 끝났고 그렇게 하지 말길 바랍니다. 예, 예. 자, 출퇴근 단식한다고 또 지금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조롱거리가 될 소재를 만들어주면 안 되는데 자꾸 조롱거리를 만들어주네요. 어제 근데 웃기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네. 좋든 싫든 황교안이 단식을 한다면 네. 나경원이가 네. 그 이인영이 하고 네. 오신환이 하고 예. 그것도 미국에 50억 불이 가다고 항의하러 간다고 미국 의회에. 예, 예. 미국 의회에서 저 오면 뭐 좋아하겠어요? 근데 보수 야당의 원내대표가 조건을 걸어야 안 됩니까? 그렇죠. 문이 지소미아를 파기를 철회했을 때만 예. 처리하면 우리가 방위비, 방위비는 같이 싸워주겠다. 예. 그렇게 해야지. 그건 트럼프가 네, 받아. 그렇죠. 근데 문이 지소미아 파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마당에 네. 나경원이 저러고 또 이혜원이도 웃기더만요. 저거는 하고 다니는 이야기가 예, 예. 미대사 이야기하는데 그거 봤어요. 그 전제는 뭡니까? 문을 비판을 해야죠. 그렇죠. 지금 바른미래당 소속 아니에요, 이혜훈 씨? 예. 야당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지금 지소미아 파기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미국 대사가 마치 방위비만 목적을 가지고 뭐 20번 이상 그 방위비 이야기를 했다고 그 주미 대사에 대해서 좀 까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다 네. 머리 쓰다듬어 줄 사람 아니요? 이혜원이나 나경원이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나경원 씨는 이번 12월 초에 임기 끝나면 그냥 집에 가서 쉬시는 게 정답 같아요. 그리고 자기 당의 대표가 저렇게 네. 하고 있으면 네. 원내대표가 안 그렇죠. 간다. 오늘 갈랬는데 대표가 오늘 갑자기 저러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나. 그렇죠. 그리고 안 간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거 뭐 안 간다고 누가 뭐라 해요? 누가 가라 했어요?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아들이 예일대 다니지 않습니까? 네. 전번에 예일대 그 문제가 신문에 나오고 그러면서 그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일대를 방문하지 않겠냐 하는 그 추측들이 뭐 아들 나온다고 보러 그러더라고요. 간다 하는 말들도 있었지요. 네. 그러니까 예일대 가서 그 학교의 그 직원들을 만난다라는 말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나는 이런 자들을 감사고 옹호하면서 보수가 힘을 모아야 총선에 승리한다? 제가 볼 때 이 두 사람이 빨리 사라져야 총선에 승리하는 길이 가까워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황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방향타가 제대로 방향을 설정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왕좌왕 하니까 전부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무슨 그 보수가 이 사람들 중심으로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제일 안타까운 거는 나름대로의 그 주관이나 플랜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예. 그냥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지금 그 바른미래당하고 통합이 중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자유한국당 내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방향 설정을 해서 그 국민들의 그거를 끄집어내야죠. 끄집어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봐서 바른미래당과 통합이 유리한지 그렇지 않은지 별 효과가 없는 건지 그런 것도 다 따져보고 해야 자, 보수 되는데. 통합 던져놓고 보수 통합이 사라지니까 또 이제 단식 던지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네. 그 정신과 의사님이시니까 네. 나경원의 정신세계와 황교안의 정신세계는 아니, 지금 문정권에 분노하는 일반 국민들의 정신세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까? 왜 저럴까요?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신과 의사로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두 분 다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경원 씨나 황교안 씨 나름대로 말 못할 일이 있어서 뭔가 정권에 꼬투리 잡힌 게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돼요. 왜냐하면 보통 정상적으로 그 야당 정치인이 해야 될 행보가 안 나와요, 하나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의 그 스캔들이 의심되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 부분에서 철저히 파고드는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지금. 거기에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뭔가 굉장히 그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들 병원이나 북한 석탄 밀수 예, 문제라든지 예. 또 더 나아가서 뭐 신라젠 문제라든지 한마디 말도 안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저 또 그와 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부수적 의혹에 대해서 예. 단 한마디의 말도 일부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그러니까 대표가 안 하고 원내 대표가 안 하니까 이제 당에서도 뭐 눈치 없이 말을 한번 했던 사람도 입을 다물잖아요. 그러니까요. 북한 석탄 밀수도 이야기 안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일반 시민들, 저 같은 일반 시민들이 봐도 지금 그 유재수 사건하고 우리들 병원 1,400 대출 이거는 굉장히 큰 스캔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정치인이 더 정보가 많은 정치인이 모르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말을 안 하느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번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지소미아나 네. 공수처나 네. 뭐 선거법 같은 일반적인 사안만 가지고 목숨 걸어요. 네, 네. 근데 과거에 보면 정권이 무너지는 것도 박근혜 정권도 결국은 그렇죠. 그런 어떤 네. 스캔들과 관련된 네. 문제고 네. 과거에 보면 대부분의 정권이 힘을 잃게 되는 거는 그런 문제지. 그렇죠. 정책적인 문제로 정권이 무너지거나 이런 일은 잘 없거든요. 국민들이 공부할 수 있는 문제가 스캔들로 터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 근데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애써 눈을 감으면서 또 이제 단식을 하겠다. 이러니까 참 이게 뭔가가 때와 장소와 시간과 타이밍이 네. 좀 어긋난 것 같고 또 미국을 간다라는 게 너무 뜬금도 없고. 그러니까 석연치 않아요, 뭔가. 예, 그래서 참 석연치 나중에 않습니다. 밝혀지겠지만 예. 석연치 않습니다. 자, 참 이게 이 한국에 참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럼 이거 이야기도 하나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 인원고등학교에 네. 지금 그 정치적 발언을 했던 네. 교사들에 대해서 지금 면죄부를 줬다. 누가요? 지금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이 교원들이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강제로 가르치거나 정치 편향적 정파적 교육을 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이나 특별 감사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고등학교에 대해서 학교에 관한 법률적 입장, 행정적 입장에서 문제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조희현의 측근이라면서요. 그 이념구 교장이.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교육청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바뀝니다. 다음에 교육청장 뽑을 때 진짜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서 뽑으셔야 됩니다. 학생을 일별 회원으로 매도하고 더 나아가서 특정 정치 편향을 강조한 것. 네. 또 조국 뉴스는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말을 했는데 사법 처리가 안 된다. 저는 서포 15조에서 이거 구속시켜야 돼. 이런 교사들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했으면 그 학생들이 그거를
이슈화 시켰겠어요. 웬만한 정도의 상황에서 그 교사가 자기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한 정도가 아니었으니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지. 정상적인 상황을 넘어선 상태가 지속되니까 학생들이 문제 삼고 용기를 내서 일어난 거지. 그냥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정말로 해도 이제 곳곳에서 너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자, 의료 문제 하나만 좀 짚고 네. 넘어가죠. 네. 최근에 이제 문재인 케어 때문에 네. MRI가 60% 증가해서 대기만 한 달이고, 네. 그 다음에 이 환자마다 전부 대형 병원에 가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환자가 못 찍죠. 못 급하게 찍고, 찍어야 될 그러고 환자가 못 이제 복지부가 화들짝 놀래가 네. 검사를 축소하니 뭐니 하면서 MRI가 무료라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검사량이 2017년에 80만 건인데 2019년에 8월 현재 네. 175만 건이 됐다. 두 배가 넘어선 거죠. 자,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네.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늘어날 네. 거다. 이거는 과학이다. 당연하죠. 그게 그렇게 시장 원리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문재인 케어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 의사들도 그렇게 경고를 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의료보험 재정이 금방 고갈돼 버리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를 강행했더니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그 보험 재정이 급속도로 이게 지금 벌써 그 3조 7천억이 적자래요. 금년 들어서. 그리고 MRI 촬영 건수도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초음파 같은 경우는 MRI 가 8배가 작년에 비해서 8배가 늘어났답니다. MRI는 70만 원 하던 게 20만 원으로 내려갔는데 네, 그리고 그러니까 MRI 초음파는 8배. 촬영은 2배 이상 늘어났고요. 초음파는 8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적용해 보니까 이제 아뜨거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계속 MRI 그 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는 과정이거든요. MRI 기계가 하나 얼마입니까? 한 40억 정도는 할 거예요. 40억요. 네. 와, 그래 비쌉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2년 사이에 MRI가 136대가 늘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숫자가 적지 했더만 그게 40억이라니 작은 게 아니네. 네. 그리고 인구 대비 MRI가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세계 최고로 많습니다. 정말 기가 차.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진료실에서 MRI를 안 찍어도 되는 머리 MRI를 안 찍어도 되는 환자들도 MRI 찍겠다고 제가 전번에 그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튼 지금 이제 그 여파로 이제 MRI를 찍을 수 있는 조건을 아마 규제를 하는 식으로 나오게 될 건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분쟁이. 나는 찍고 싶은데 왜 못 찍게 하냐 뭐 해가지고 이렇게 분쟁이 생길 거고 지금 금년에 이제 내년 보험료 의료보험료 인상률이 뭐 3.4%인가 인상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 의사협회에서 생각하는 거는 2024년이 되면 3.4% 정도가 아니라 뭐 8, 9 이렇게 8%, 9% 이상 올려야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 이 의료 정책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의료 보험 체제가 국민 건강 의료 보험 체계가 붕괴하는 결과로 가고 우리 국민들이 다 싫어하고 의사들도 싫어하는 민영 의료 보험이 도입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험 재정이 붕괴하게 되면 결국 그 다음에는 민영 의료 보험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저는 뭐 몸이 좀 상태가 그래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저 강남에 있는 대형 병원에 거기서 수술을 해서 거기 가요. 근데 몇 년 전에 갈 때는 병원이 그렇게 복잡하요. 요즘에는 막 피 뽑는 데부터 시작해서 체뇨하는 데부터 막 병원에 앉을 자리가 없이 화장실까지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 하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문재인 케어를 시작하면서 이게
1차 의료기관하고 3차 의료기관 사이에 그 갭이 있었는데 그 장벽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3차 의료기관으로 바로 안 갔던 사람들이 지금 바로 3차 의료기관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병원에 가면 병원이 계속 늦어져요. 내가 몇 시에 했는데 30분 뭐 이런 건 예사고, 심지어 뭐 1분도 안 돼서 사진 찍는 게 막 기다리려면 한 30분씩 찍어야 되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진짜로 그 우리 황 소장님은 3차 의료기관의 진료가 꼭 필요하신 분이고,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한 고혈압, 당뇨 환자들은 동네 병원에서 치료하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시간도 덜 걸리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3차 의료기관을 집중이 되니까 뭐 당뇨약을 뭐 6개월, 1년치씩을 한꺼번에 처방받아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환자분 손해예요. 왜냐하면 당뇨 상태가 계속 체크를 해서 약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 봐서 1년치를 줘버리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6개월, 1년. 그러면, 두 가지 면에서 다 손해죠. 하나는, 우리가 가까이 쉽게 갈 수 있는 동네 병원이 점점 없어져 가게 되고, 그렇게 환자가 대형 병원으로 몰리면 동네 병원은, 문을 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쉽게 갈 수 있는 병원에서 더 잘 검사하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병을 대학병원에 가서 병을 키우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런 걸 느낀 게 뭔가 하면 내성 발톱, 즉 발톱이 이제 살로 파고드는 이제 엄지 발가락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이제 아야 참다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 가야 되겠다 했더만은 이걸 어느 과에 가야 되냐 물어보니까 전화하시지 그러셨어요. 이제 정형외과래요.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를 찾아갔어요. 가니까 이제 정형외과가 대부분이 이제 통증을 뭐 줄이는 클리닉, 뭐 그리고 도수 치료, 돈 되는 이런 것만 하지. 이제 발톱 아는 정형외과가 거의 없어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찾아서 또 이거 걸어가서 또 가니까 이제 거기는 한다는데 거기도 주가 도수 치료나 뭐 이 척추 교정 이런 거 하지. 돈 되는 거 위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환자가 왔는가 거기 이 나이 드신 환자 이 의사분이 이 발톱 하는 부분을 젊은 의사한테 가르치더라고. 요렇게 째고 이렇게 한다고 짚고.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동네 병원들도 이제 견디지 못해가 일종의 이 마사지 사업처럼 돼가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점점 그러니까 문제가 의료가 못 견디니까 그런 거죠. 왜곡돼 가는 거죠. 왜곡돼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겪어보셨겠지만 꼬마들 넘어져서 어디가 찢어졌다. 개인 성형외과에 가서 꼬매보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대부분 미용 성형만 하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합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꼬매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이쁘게 잘 꼬맬 수 있는 개인 병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치료를 아예 안 하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점점 병원이 멀어지고 또 병원이 비병원 같아져 가고 있고 동네 병원들은 그러면서 막상 우리가 흔히 가볍게 다치거나 이렇게 아프거나 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산부인과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게 산부인과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부인과에서 그 피부과적인 진료를 한다든지 성형외과적인 걸 하신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실제로 그분이 제일 잘하실 수 있는 산부인과 진료를 못하게 되면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자,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교수 특진비도 없애고 본인 부담 싸고 인실도 보험된다니 전부 대형 병원 가고 또 여기다가 보험회사들이 요즘 또 큰일 났대요. 지금 자동차 보험하고 이거 저기 뭡니까? 일반 실손 뭐 보험이나 적자가 몇 조씩 심각하다며요.
근데 요실금이 네. 보험 잘못 상품 냈다가 네. 요실금 치료하면 뭐 수술하면 5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네. 500만 원을 준다고 냈대요. 네. 특약을. 그러니까 200만 명이 거기 가입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요술금이 요즘 수술이 옛날에는 다 뭡니까? 이 뼈를 째가 복강경으로 했습니까? 방광으로 막 뒤집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뭐 그러지 않고 간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500만 원씩을 받는 사람이 숱하게 늘어나가 2조를 손해봤다는 삼성생명이. 예. 저는 그거는 모르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 지금 나는 그 보험도 보험 업체들이 문제가 있는 게 너무 그 어쩔 수 없이 그러겠지만 그 현혹하는 특약들을 많이 내세워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땅 짓고 이렇게 훔치다가 예, 예. 이제 임자 만났어요. 예, 예. 예, 그래갖고 요즘 보험들이 다 예. 이렇게 고생하고 근데 이제 있죠. 지금 제가 실손 의료보험도 지금 그 의료 수요가 엄청나게 창조가 돼버려 가지고 문재인 케어로 실손 보험도 상당수 적자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예. 많이 가서 너무 많이 받으니까, 가서. 예, 그런 문제가 생기죠. 예, 그래서 지금 과잉 의료가 지금 발생하면서 의료보험 재정이 무너지고 예. 결국 또 의료보험료가 올라가는 악순환을 해서 한국의 지금 의료 체계가 다 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진짜로 큰일입니다. 이게 의료보험 체계가 한번 무너지면 그러니까 계속 저는 그 현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죠. 근데 계속 붕괴되어 가고 있고 의사협회에서는 계속 그 부분을 경고를 하는데 정부 위정자들은 당장 눈에 안 보이면 신경 안 쓰거든요. 예, 참 우려스러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